그들의 정부가 요새는 다급해진 나머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행동들이란 일본 정부에서 몇 달 전에 대출 알선을 해주다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인들이 대마도 부동산 하락기를 틈타서 하나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마도를 아예 한국화 시켜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약 6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실상 완패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여행 부분이 가장 크면서도 지속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대마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 편성을 한참 추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현상은 지난 9월경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마도의 자영업자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싼 금리도 아닌 대출을 알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자 그의 뒤를 이은 추가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사실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나빠진 실적을 만회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돈이 생겼다고 한들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가게를 넓힌다거나 직원을 더 뽑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사람이 안 가는데 말입니다. 내년에 추가 예산안이 편성돼 봐야 사실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외국인 여행객 확보를 추진하고 정부는 일본 국내 여행객을 대마도에 보내서 한국인 여행객의 공백을 메꿔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풀어버리는 지원금은 약 3억엔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33억 원 정도죠. 사실 이 33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망해가는 지역을 살리겠다는 자금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혹시 속내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린 대마도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 추가 예산안을 편성해줬지 않냐. 라면서 정치적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도 회복을 못했다니 다 대마도 너희들 잘못이다 이러는 건 아닐지요. 아니나 다를까 대마도 현지 반응도 이거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며 추가적인 금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는 나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국어 안내판이나 교통 시스템 정비, 여행객 숙소 등의 환경 개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하루 6편 있었던 부산발 대마도행 여객선이 올 12월 중순부터는 아예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여객선만 남고 국내 여객선은 모두 운항을 하지 않게 결정이 되어서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4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1월 부산과 일본, 대마도를 비롯해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이렇게 4개 대형 항로의 국제 여객선의 총 승객수가 31,375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는 작년 11월 34만 3,497명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밝혔고요. 즉 90%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감소의 연타석으로 대마도에서 공포에 휩싸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혼란기를 틈타 한국인들이 대마도 땅이나 건물을 하나둘 사들여 조금씩 한국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마도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부동산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정작 대마도 부동산은 일본 사람들이 아닌 우리 한국 자본에 의해 매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대마도 부동산 중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최근까지 한국인들이 무더기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난 8일 일본 최대 경제신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마도의 부동산 매수 실태를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산케이신문에서는 대마도에 놀러오는 한국 관광 손님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부동산에 집을 보러 오는 손님은 더 많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을 틈타 하락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버리니 사실상 한국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 투자자가 민박집 여러 채를 한 번에 매수했다던가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소형 비즈니스 호텔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부동산 투자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결국 관광객 급감의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서 일본 국내 사람들은 더 이상 대마도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거길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싼 값에 사들이려는 한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대마도가 점점 한국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산케이신문의 우려 섞인 보도인 것이죠. 몇 달 전에 정부에서 해준다는 대출도 실패하고 이번에 예산안 특별 편성한다는 것도 아마 내년이 되면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아마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대형 호재를 터뜨렸는데요. 이동통신 장비 사업 최초로 캐나다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삼성은 캐나다 유무선 통신 사업자인 비디오트론에 4G LTE와 5G 통신 솔루션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비디오트론은 1964년에 설립되었고 케이블 TV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 2010년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 진출해서 현재는 4G LTE 사업
사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5G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은 내년 상반기부터 4G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듀얼 밴드 기지국, 대량 다중 입출력 기지국 등 이제 최신 4G LTE 통신 장비를 캐나다 퀘벡, 오타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3.5기가, 28기가 대역 5G 통신 장비도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된 캐나다의 5G 상용화 시점에 보다 효율적인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캐나다의 차세대 통신 기술 확산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디오트론의 장 프랑수아 프노 사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확보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통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 4G와 5G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비디오트론은 5G 시대에도 역시 혁신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캐나다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인데요. 3분기 캐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아이폰 11 시리즈를 앞세운 1위 애플에 이어서 여전히 점유율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는데요. 캐나다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규모의 75%를 $400, 즉 50만 원 이상의 기기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저가형 스마트폰보다는 차라리 구형 모델이라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 시장의 경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LG와 화웨이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LG는 3.1%의 점유율을 기록해서 작년 3분기보다 2%포인트 점유율이 하락하였고 화웨이는 점유율 4.6%에서 1.6%로 폭락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지만 1위 애플과의 격차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커졌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추후 5G 시장에서 삼성과 화웨이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죠. 캐나다는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중저가 스마트폰보다는 플래그십, 고성능 폰을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추후 새로운 통신 기술 5G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화웨이는 여전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분명 손발이 묶인 상태이고 아무래도 유럽과는 다르게 캐나다는 미국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있는 국가라고 보여지죠. 스마트폰 점유율 1위 기업인 애플, 조금 출발이 늦은 상황입니다. 삼성이 북미, 캐나다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는 글로벌 5G 시장 확대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이 분명히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는 올해 6조 2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서 작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삼성의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5%에서 올해 3분기 말 11%까지 증가했고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1위 화웨이 30%에 이어 삼성이 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5G 시장에서 차세대 엄청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동남아시아 그 중심에 있는 인도와도 분명 교감이 있고 일본의 2위 통신사와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맞아 이 5G 장비 관련해서 삼성과 손을 잡았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추후 5G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노선을 탈지 아니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통신사들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등을 선택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독일 소재의 한 통신회사가 추후 5G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택했습니다.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통신회사 텔레포니카의 자회사인 텔레포니카 도이칠란트는 5G 사업에서 화웨이와 핀란드의 노키아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국 측이 그동안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의 백도어, 스파이 활동에 이용당할 수 있어서 5G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과는 명백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5G 장비에 대한 보안 기준을 높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규제 문제를 놓고 이 국가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직 독일의 메이저 통신사들 1, 2위 통신사들 우리나라로 치면 SK나 KT 정도 지위인 도이치텔레콤과 보다폰은 아직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유럽 내에서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독일 업체가 화웨이를 택한 것이 다른 유럽 국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한 국가로는 영국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영국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영국마저 화웨이를 선택한다면 유럽 전체가 화웨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영국은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대표적인 국가였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4일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Five Eyes, 즉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서방 5개국과 이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 이에 따라서 화웨이를 영국의 5G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를 깨고 영국마저 화웨이를 택한다면 유럽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은 드라마틱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미국의 반화웨이 기조는 유럽 시장에서만큼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유럽이 미국의 요청에 어느 정도 반기를 든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터졌는데요.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주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TV를 판매해서 독보적 1위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QLED TV 성적이 매우 두드러졌는데요. 15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NPD와 GfK의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QLED TV를 각각 13만 대, 16만 대 판매했습니다. 상당한 판매 액수죠. 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 QLED와 경쟁 관계인 OLED TV의 전체 판매량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4배나 더 많이 팔렸고 유럽에서마저 1.5배 정도 더 많이 팔린 수치로 집계가 되었어요. 또한 이 기간 75인치 이상 초대형 TV를 놓고 봐도 이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6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유율 59.6%를 기록해서 2위 LG전자 21.5%, 3위 소니 14.4%를 크게 앞질렀고, 유럽 시장 점유율 역시 60%에 육박해서 17.1%를 기록한 LG, 15%를 기록한 소니보다 3배 이상 차이를 냈습니다. 일본 기업 소니보다 무려 점유율에서 미국, 유럽 시장 모두 3배 이상 앞지른 상태였죠. 브라질 시장에서는 삼성과 LG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6%에 육박해서 소니가 차지하는 3.6%의 점유율보다 30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이처럼 QLED와 초대형 TV 판매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전체 TV 매출액을 기준으로도 미국에서 약 40%, 유럽에서 35%, 브라질에서 50%의 점유율을 달성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삼성이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2위부터 5위 업체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판매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 유통사들과 판매 전략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훌륭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매출 대성공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삼성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